안녕하세요. 치가뜰입니다. 현대와 달리 조선시대 여성들은 엄격한 유교 윤리에 의해 억압된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몸을 던져 반란의 역사를 쓴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 중 오늘은 어우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바람둥이로 일생을 살다간 영청군.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조선의 왕족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로 꼽힌다. 태조 5년에 태어나 성종 17년까지 무려 91년을 살면서 9대 왕이 제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효령대군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술과 고기와 여색을 즐겨하지 않았고 불교를 신봉하여 절제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효령대군은 체질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술이 안 받는 체질 탓에 동생 충녕대군에게 세자 자리에서 밀렸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한다. 1418년 6월 태종은 세자 양녕대군을 패하고 효령, 충녕 두 왕자 중에 누구를 세자로 택할지 고민했다. 학문은 충녕대군이 월등하지만 건강을 비롯한 다른 면에서도 효령대군이 오히려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령대군은 왕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술을 못 마신다는 사실이었다. 효령대군은 약주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인사불성이 되는 체질이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대화나 토론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술자석에서는 술술 풀리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또 명나라 사신이 방문했을 때 주연 석상에서 왕이 당당하게 대작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흉이 될 거라는 생각에 충녕대군을 세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효령대군은 12살에 좌찬성 정역의 딸과 결혼하여 6남 1녀를 두었고 첩실에서 1남 1녀를 더 두었다. 효령대군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대부분 장수했다고 한다. 효령대군이 90살 생일을 맞았을 때는 가장 젊은 아들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모두 백발을 휘날리며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다. 효령대군은 90평생을 살면서 만년에 가장 치욕적인 일을 겪었다. 손자 며느리가 10여 명의 사내들과 사통하여 풍기문란을 일으킨 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이다. 그 손자 며느리가 바로 조선 초기 음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어우동이다. 어우동의 시아버지는 효령대군의 5째 아들 이정이다. 1422년에 태어난 이정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다. 8살 때부터는 종학에 들어가서 사촌인 세종의 여러 왕자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 덕분에 10대 후반에는 세종이 극찬할 정도로 학문이 높아졌고 그림에도 출중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세종은 똑똑한 조카 이정을 1440년에 정의대부 영천군에게 봉했다. 그러나 종친의 뛰어난 실력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똑똑한 종친이 불손한 무리와 어울리면 곧 왕실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종학에서 여러 왕자들과 공부하면서 그런 기운을 느낀 영천군은 20살 무렵부터 일부러 주색잡기에 빠져들었다. 잘나도 못난 척,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종친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처세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영천군은 왕실 사람들에게 정치에는 전혀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듯 전국 명승지를 돌아다니며 기생들을 후리는 바람둥이로 지냈다. 막강한 종친의 위세를 무기삼아 숨지기며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스트레스를 엽색 행각으로 풀었던 것이다. 영천군이 호색한이라는 소문이 파다해도 역대 왕들은 그냥 묵인했다. 아니, 오히려 더 우대해 주었다. 세종은 1444년에 중의대부 영천윤으로 승급시켰다. 세조도 1460년에 영천경에 봉했고 1468년에는 영천군으로 환봉해 주었다. 영천군은 엽색 행각이 지겨워지면 한양으로 돌아와 절친한 친구와 회포를 풀었다. 영천군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유학은 물론 천문, 지리, 의학, 풍수 중에도 통달하여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두루 신임을 받았던 서거정이다. 서거정은 조선 초기의 명신인 대사성 권근의 외손자이다.
144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서거정은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을 23년간이나 지냈고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의 편찬에도 참여했다. 세종부터 성종까지 6대 왕을 섬기며 45년간 관직에 있었고 무려 23차례나 과거시험을 관장했던 명신이었다. 영천군과 서거정이 절친해진 것은 둘 다 학문이 뛰어나고 주색을 즐긴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영천군은 한양에 머물 때면 서거정과 자주 만나 술잔을 기울였고 지방에 머물 때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웠다. 그러나 이들의 우정도 송도의 명기 자동선으로 인해 서먹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1451년 어느 봄날 서거정은 문종의 배려로 사가독서를 받았다. 사가독서란 세종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제도였다. 모처럼 자유를 얻은 서거정은 일단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궁리하다가 우연찮게 송도의 명나라 사신이 경국지색이라고 극찬한 기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기생 이름이 중국의 신선마을인 자아동의 선녀라는 의미인 자동선이라는 말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꼭 만나보고 싶었다. 다음날 서거정은 자동선을 만나기 위해 송도로 떠났다. 송도에 당도하여 수소문 끝에 자아동 영선로에서 자동선을 만났다. 자아동의 선녀라는 이름 뜻대로 21살 꽃다운 나이인 자동선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또한 건무와 거문고는 물론 시문과 서예까지 뛰어나서 서거정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 버렸다. 서거정은 자동선과 시를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자동선도 학덕이 높은 서거정의 인품에 반했기에 두 사람은 꿈같은 며칠 밤을 보냈다. 그 후 서거정은 한양으로 돌아왔다. 서거정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천군이 직접 그린 산수도를 들고 찾아왔다. 영천군은 그림을 보여주며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서거정이 그림을 본 소감을 시로 적어주자 영천군은 극찬하면서 언제나처럼 그림을 선물했다. 서거정이 그 답례로 개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총교월이란 기생을 알려주자 영천군은 무척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며칠 뒤 영천군이 다시 서거정을 찾아왔다. 총교월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선비로부터 조선 팔도에서 가장 빼어난 기생은 자동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아느냐고 물었다. 서거정은 자동선을 안다고는 했지만 소개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절친한 친구이고 막강한 왕실 종친인 영천군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송도로 데려갔다. 당시는 직계 왕족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종실의 위세가 대단했다. 비록 관비소생일지라도 종실의 혈통으로 인정되면 종친부의 작첩을 얻어 사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 또 내노라는 사대부가라도 종실이 단자를 보내면 혼인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 시절이니만큼 영천군이 자동선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녀의 운명은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다. 서거정은 영천군에게 자동선을 소개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한양으로 돌아왔다. 이후로 자동선은 영천군의 애첩이 되었고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영천군은 여전히 바람둥이로 전국을 유랑하면서 많은 여인을 첩실로 삼았다. 그런 처세 덕분에 영천군은 설이 빨갛던 세조 시절에도 우대를 받으며 살아남았다. 하지만 영천군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대로 조선 초기 유교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어우동이라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기생첩의 질투로 소박맞은 어우동. 평생을 바람둥이로 살았던 영천군은 많은 자식을 두었다. 당연히 본처보다는 전국을 두루 유랑하면서 벌인 엽색 행각 탓에 첩의 자식들이 많았다. 그러나 종친부로부터 영천군의 자식으로 인정받아 작첩을 받은 서자는 많지 않았다. 영천군의 양첩 소생 서자인 이동은 세조 말기에 운 좋게도 종친부로부터 정사품 수작첩을 받았다. 영천군의 서자라면 잘해야 종사품 부수작첩을 받을 수 있는데 효령대군과 영천군이 왕실에 반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조가 특별히 배려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천군의 서자 이동은 태강수가 되어 나라에서 토지와 녹봉을 지급받게 되었다. 아버지 영천군에게서 넉넉한 유산도 받게 된 이동은 10대 중반에 외교 문서를 담당하던 승무는 지사 박윤창의 딸 어우동과 결혼했다. 박윤창은 충청도 음성 출신으로 음보로 출사하여 세종 11년에 동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성균관 사회 등을 거쳐 벼슬이 승문원 지사에 이르렀다. 박윤창은 어우동을 어려서부터 오빠와 함께 직접 글을 가르쳤다. 유난히 총명했던 어우동은 3살 위인 오빠보다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 또 옆집에 늙은 기생이 살았는데 담너머로 익힌 춤솜씨도 기생 못지않았다. 태강수 이동과 결혼한 덕분에 어우동은 외명부에서 정사품 종친의 부인에게 내리는 해인 직품을 받았다. 어우동은 몇 년 동안은 남편과 금실이 무척 좋았다. 남편은 미색이 출중하고 몸가짐이 조신한 아내 어우동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그러는 사이에 예쁜 딸 번자가 태어났다. 그러나 태강수 이동도 아버지 영천군을 닮아 바람기가 심했다.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한 이동은 어우동에게 실증을 느끼고 버리꽃을 찾듯 기생집을 드나들며 엽색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왕가 여인들의 운명이기에 어우동은 딸 번자를 키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 기생을 집으로 데려왔다. 며칠 지내다가 나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영경비라는 그 기생을 아예 첩실로 들어앉혔다. 이후로 남편은 아예 내당의 발길을 끊고 영경비의 품에서 헤어날 줄을 몰랐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영경비는 날이 갈수록 안주인 행세를 하려 했다. 어우동은 부하가 치올랐지만 투기를 했다가는 내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난 날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내당 쪽 담벼락에서 은장이가 망치로 은조각을 두드려서 은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여종 셋이 은장이의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을 구경하면서 깔깔거렸다. 아마도 은장이가 여종들에게 농지거리를 한 모양이었다. 어우동은 은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은장이에게 다가갔다. 안방마님이 나타나자 여종들은 호통이라도 치러 나온 줄 알고 후다닥 일어나서 창간으로 사라졌다. 당시 어우동은 안방마님답지 않게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옷차림을 보고 여종으로 착각한 은장이가 농을 걸었다. 낭자도 은요강에 오줌 누고 싶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요? 나랑 하룻밤만 자면 은요강을 만들어주겠소? 어우동은 하도 기가 막혀서 대꾸를 못했다. 얼굴이 시뻘개진 어우동을 보고 은장이가 키득키득 웃었다. 그때 느닷없이 남편의 추상 같은 호통이 들려왔다. 사대부가의 여인이 대체 뭐하는 짓인가? 허허, 말세로고. 언제 다가왔는지 태강수 이동이 기생첩 영경비와 나란히 서서 은장이 앞에 앉아있는 어우동을 노려보았다. 어우동은 튕기듯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분노한 눈으로 어우동을 노려보던 이동이 갑자기 은장이를 냅다 걷어찼다. 뒤로 벌렁 자빠진 은장이가 화들짝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빌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 요놈이 언제부터 음탕한 짓을 벌인 게냐? 이동은 은장이와 어우동을 사통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기생첩 영경비는 고소하다는 듯 어우동을 보고 입을 실룩거렸다. 아닙니다요. 소인이 안방마님인 줄 몰라보고 농짓거리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바른 대로 말하면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어우동은 남편의 억지 주장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다. 변명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동은 그날 바로 아내 어우동과 딸 번자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기생첩 영경비의 요구대로 은장이와 간통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친정으로 쫓아버린 것이다. 옷보퉁이 하나와 어린 딸, 시집 올 때 데려온 몸종 사머리와 함께 집을 쫓겨난 어우동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기생첩에 꿰매 빠져 어린 딸 번자까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내쫓아버린 남편 태강수 이동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어우동이 어린 딸을 데리고 소박 맞아 돌아오자 친정 어머니 정씨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다. 딸은 친정 어머니 팔자를 닮아간다더니 정씨도 남편 박용찬의 오해로 노비와 사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던 것이다. 어우동은 그런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박윤창을 찾아갔다. 박윤창은 사대부가의 딸이 음탕한 행실로 소박을 맞아 가문의 수치가 되었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어우동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남편이 저지른 방종한 행실과 전후 사정을 상세히 얘기하고 누명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어우동의 말을 믿은 박윤창은 임금에게 딸과 사이의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탄원서를 올렸다. 성종은 곧바로 종친부에 자세한 조사를 명했다. 이윽고 종친부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태강수 이동이 기생첩에 꿰매 빠져 아내 어우동에게 은장이와 간통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쫓아낸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다. 성종은 어우동의 간통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태강수 이동은 함부로 부인을 버린 죄로 간작을 삭탈당했고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동은 겉으로는 왕명을 따르는 척하면서 끝내 어우동을 부르지 않았다. 몇 개월 뒤 효령대군이라는 막강한 할아버지를 둔 이동은 관작을 되찾았다. 하지만 어우동은 법적으로만 태강수의 부인일 뿐 버림받은 처지는 변함이 없었다. 남편을 향한 복수심에서 시작된 남성 편력. 어우동이 무죄 판결을 받고도 시댁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박윤창은 난감했다. 오갈 데 없다고 친정에서 그냥 살게 하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박윤창은 어쩔 수 없이 불쌍한 딸 어우동에게 넉넉하게 엽전을 챙겨주며 거처를 마련하고 조신하게 살 것을 당부했다. 어우동은 다시 어린 딸과 몸종을 데리고 친정집을 나왔다. 일단 친정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과 세간을 마련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친정 부모까지 체면 때문에 나몰라라 하니 허허벌판에 홀로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어우동은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서럽게 울며 신세 한탄을 했다. 그때 보다 못한 몸종 사월이 어우동을 위로했다. 아씨,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마냥 슬퍼하고 탄식만 하십니까? 그만 고정하시고 복수를 하십시오. 복수라니? 태강수 나리와 기생첨년이 은장이와 사통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내쫓았으니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나리보다 훨씬 잘난 사내를 만나겠습니다. 어우동은 대꾸 없이 웃었다. 사월이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소인이 요 며칠 동안 이 동네를 돌아봤는데요. 잘난 사내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 길 건너에 사는 오종년이라니는 어린 나이에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답니다. 용모도 태강수보다 훨씬 낫고 가문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만약 아씨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정말 그 사내를 불러주겠느냐? 어우동이 농담으로 맞장구를 치자 사월이 정색을 했다. 물론입니다요. 아씨께서 명하시면 당장 불러옵지요. 그러면 한번 불러오너라. 어우동이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들은 사월이 곧장 밖으로 나갔다. 어우동은 순진한 사월의 뒷모습을 보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만만하게 나갔던 사월이 잠시 뒤에 풀죽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우동은 장난기가 동해서 짐짓 정색하고 물었다. 오종년이란 그 아저는 왜 데려오지 않았느냐? 내가 소박 맞았다고 싫다더냐? 아, 아닙니다. 그 집 종놈 말이 사원부에 일이 많아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그때 소인이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꼭 데려다 주려무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사월이 난데없이 건장한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어우동의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정말로 사원부의 아전 오종년을 데려온 것이었다.
어우동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삼월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오종련이 환하게 웃으며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오종련은 삼월이의 말대로 비록 신분은 낮지만 남편 태강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주책 없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오종련이 허리춤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주자 눈치 빠른 삼월이 어우동의 딸 번자를 안고 얼른 대문 밖으로 나가서 망을 보았다. 저 요종말이 아씨께서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던데. 그게 아니라 농으로. 오종련은 다짜고짜 어우동을 끌어안았다. 어우동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남편과 잠자리를 한 기억이 아슬아한데 오랜만에 사내 품에 안기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오종련은 어우동을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우동은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오종련은 능숙한 솜씨로 어우동을 쾌락의 늪으로 이끌었다. 농으로 시작된 말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날 이후 어우동은 몇 달간 오종련과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오종련은 어우동의 몸에 잠들어 있던 욕망의 불꽃만 활활 지펴놓고 아내 품으로 돌아갔다. 아니 어우동이 왕실 종친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후환이 두려워서 지레 겁을 먹고 발길을 끄는 것이었다. 이미 욕정의 포로가 되어버린 어우동은 본격적으로 남자 사냥에 나섰다. 어우동은 몸종 3월을 데리고 기생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춤솜씨, 그리고 사대부에게도 뒤지지 않는 시실력을 10분 발휘하여 남자들을 사로잡았다. 이 시기의 어우동은 남편 태강수의 육촌인 방산수 이난을 만났다. 이난은 세종의 제1서자인 계양군의 넷째 서자로 어우동에게 반해서 자주 찾아왔다. 어우동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난은 번듯한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풍족하게 대주었다. 또 사랑의 징표로 자진해서 팔뚝에 어우동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어우동의 몸은 이미 한 남자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남성 편력을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남편 태강수에 대한 보복으로 종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어느 해 다눈날 어우동은 곱게 단장하고 이대왕 정종의 후손 수산수이기가 잘 다닌다는 도성 서쪽으로 나갔다. 이윽고 수산수이기가 처녀들이 그네 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수산수이기는 금방 어우동을 발견했다. 미모가 워낙 출중해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한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예상대로 이기가 슬금슬금 다가와 몸종 3월에게 물었다. 저 처자는 누구냐? 어우동과 미리 말을 맞춰놓은 3월이 둘러댔다. 아, 저 아시오. 내금위의 첩입니다. 사대부가의 부인이 아니라 첩이라는 말에 수산수이기는 쾌재를 불렀다. 그는 어우동을 불러 왕실 종친임을 밝히고 임금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평생 잊지 못할 달콤한 밤을 보냈다. 여러 사내들과 정을 통하다 보니 어우동의 몸은 남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어우동은 절제되지 않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쥐고아를 망돈하고 닥치는 대로 사내들과 관계를 가졌다. 병조판서 어유소, 직제학 노공필 등의 중신들부터 내금이 구전, 하교 홍찬, 생원 이승원, 서리 가무향, 감의형, 전이감생도 박강창, 양인 이근지, 밀성군의 산호 직업이까지 그녀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한 어우동은 마음에 든 사내에게는 몸에 자기 이름을 새길 것을 요구했다. 이리하여 전이감생도 박강창은 팔뚝에 어우동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고 서리 가무양도 등판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1480년 6월 몇 년 동안 지속된 어우동의 남성 편력은 우연한 술자리에서 소문을 들은 자승지 김계창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계창이 수하들을 시켜 추적한 끝에 그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세상에 공론화시킨 것이다. 자승지 김계창을 보고를 받은 성종은 의금부에 명하여 어우동과 사통한 전력이 있는 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게 했다. 6월 13일 의금부 도사는 먼저 방산수 이난을 체포하고 왕에게 공문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왕의 윤허가 떨어지고 공문이 시작되자
이나는 어우동과의 사통을 순순히 시인했다. 곧이어 붙잡혀온 수산수이기도 사통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우동이 종친의 부인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틀 뒤 두 종친이 자백으로 자신감을 얻은 자승지 김계창은 성종에게 어우동을 추포하여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을 건의했다. 성종은 간부 어우동을 붙잡아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윤허했다. 어우동이 붙잡혀 옥사로 들어오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방산수 인안이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 할아버지 세종 때에 4대 부가의 부인 감동이라는 여인이 지치 높은 대신들을 끌어들여 중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사통한 사내들 가운데 지치 높은 자들을 많이 끌어대면 중재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우동은 그 말을 믿고 조정 대신들인 병조판서 어유소, 부제약 노공필, 부호군 김세적, 부평부사 김칭, 가상군수 김희, 사홍원 직장 정숙지 등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이름을 밝혔다. 방산수 인안도 자신의 죄를 낮추고 어우동도 살릴 목적으로 병조판서 어유소 등 대신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판서 어유소는 전에 어우동의 이웃집에 피접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우동의 미색에 반하여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집으로 불러들여 사당에서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적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옷가락지를 신표로 주었습니다. 또한 군수 김희도 사직동에서 어우동을 만나 길가의 인가를 빌려 정을 통했습니다. 며칠 뒤 어우동이 거명한 남자들이 줄줄이 붙잡혀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함이라며 사통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7월 9일 의금부는 조사를 끝낸 종친 방산수 인안과 수산수 이기에 대한 처벌로 곤장 100대를 치고 3년간 유배를 보내야 한다며 성종의 윤허를 구했다. 그러나 성종은 한 핏줄인 종친에게 육체적 징벌을 가한다는 것이 꺼림칙해서 곤장 100대는 죄인들에게 재물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명했다. 그러고는 이틀 뒤인 7월 11일에 방산수 인안은 경상도 곤양으로 수산수 이기는 전라도 정읍으로 기양을 보냈다. 같은 날 의금부에서 성종에게 어우동, 박강창, 홍찬,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정숙지, 김희 등의 국문을 허락해달라고 아뢰었다.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 고문을 해서라도 밝혀내겠다는 것이었다. 성종은 조정에 영향력이 있고 자신이 신임하는 병조판서 어유소, 부제학 노공필, 부호군 김세적은 추문을 보류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벼슬이 낮은 부평부사 김칭, 가상군수 김희, 사홍원 직장 정숙지의 추문은 허락했다. 신분이 낮은 하교 홍찬, 전이감생도 박강창, 그리고 어우동은 고문을 해도 된다고 윤허했다. 성군 성종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틀에 묶인 채 고문을 받은 어우동은 전에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어우동과 사통한 사내들은 끝까지 모함이라고 발뺌했다.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대신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벼슬이 낮거나 신분이 낮은 사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의금부의 조사가 끝나고 종친의 부인 어우동이 수많은 사내들과 사통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승정원에서는 대명률에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한 것을 적용해 교부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은 여론을 무시하고 여든이 넘은 효령대군과 시아버지 영천군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우동의 처벌을 곤장과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다. 그러나 좌승지 김계창이 대간들을 선동해 간부 어우동을 처형하라는 비난 여론을 일으켰고 탄핵 상소도 줄을 이었다. 마침내 1480년 10월 18일 성종은 어쩔 수 없이 승정원의 탄핵을 승인하여 어우동을 사형에 처했다. 한 달 뒤에는 종부시의 상원으로 왕실 족보인 선언록에서 어우동의 이름을 삭제했다. 그러나 어우동과 간통했던 사내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어우동이 죽은 몇 년 뒤에는 모두 사면되거나 복권되었다. 어우동은 처형된 뒤에도 조선 왕조가 멸망하기 전까지 음녀의 대명사로 매도당했다. 그러나 조선 왕조가 멸망한 후에는 어우동이 먼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타났다. 그리고 현대에는
어우동은 성리학적 도덕주의에 의한 희생양이며 피해자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